오늘은 국방부가 왜 사람들에게 포방부로 불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20년 이후로 현재까지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GFP에서 조사한 결과 꾸준히 세계 6위권에 들었습니다. 이 수치는 핵무기나 비대칭 전력들을 제외하고 집계한 수치임을 감안하고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온 것보다 훨씬 강력한 수치이죠. 우리나라의 가용 병력 순위는 세계 26위밖에 되지 않는데도 어떻게 상위권에 위치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포병 화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병력 카테고리별로 본다면 로켓은 10등, 장갑차는 4등, 자주포의 경우에는 3등, 전차와 견인포는 2등을 차지했죠. 이렇듯 국방부의 화력은 포병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의 포병 편애에 많은 커뮤니티에서는 아예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부르는 밈까지 생길 정도이죠. 우리나라 국방부의 포병 사랑은 전 세계 밀덕계에서도 유명합니다. 이건 여담인데 지금 군대 간 닭모리도 포병이랍니다. 155mm 견인포라고 하네요. 하여튼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포병 화력 사랑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나라의 포병 역사라고 하면 조선시대 대표적인 로켓 화살무기 신기전이나 조선의 군의 포 등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한민족의 화력 사랑은 조금 더 옛날로 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비석기와 노포 등 다양한 공성무기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역시 포병 화력을 이야기하자면 화약 냄새가 나야겠죠. 제대로 된 포병 화력은 고려 후기 우왕이 집권하던 시기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왕은 아버지인 공민왕의 아들이냐, 공민왕의 총애를 받던 승려 신돈의 아들이냐 하는 혈통 의혹이 있을 정도로 고려가 불안정하던 시기의 왕이었죠. 당시 고려 내부는 신흥 무인 세력의 등장과 우왕의 국정 소홀 등으로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시국이었는데 여기에 첩첩산중으로 외구의 침략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어수선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어려서부터 병법에 밝고 화약 무기에 관심이 많던 최무선은 외구를 물리치기엔 화약만한 것이 없으나 국내에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주 이야기했죠. 물론 이전 기록에서도 화약을 이용한 무기 사용에 대한 기록들이 발견되었지만 성능이 그리 좋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고려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명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은 직후 화약 제조법을 물어보았으나 재료를 보내면 만들어서 보내주겠다는 약속뿐 기술을 들여오지는 못했죠. 최무선은 이원이라는 중국 상인에게 후원 대접을 해주며 끝내 화약 제조 기술을 전달받았고 왕에게 몇 년간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 1377년에 화약 제조 정부기관 화통도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최무선의 주도로 고려는 다양한 화약무기 제조에 힘썼고 1378년에 이르렀을 때는 화통 방사군이라는 화약무기 전문부대까지 운영해 막강한 포방력을 가지게 되었죠. 열심히 만들어둔 화약무기들은 1380년 가을 전라도 진포에 외선 300여 척이 침입했을 때 쓰였습니다. 조정은 최무선을 부원수로 임명하고 진포로 출동시켰죠. 왜군은 당연히 화약무기가 있을 줄 몰랐고 배를 집결시켜 싸울 전략을 짰습니다. 최무선은 신식 화포로 배들을 불태워버렸죠. 한순간에 대량의 배를 잃어버린 왜구들은 육지로 가서 전라도와 경상도를 털고 운봉으로 모였는데 육지에는 당시 전성기를 달리던 무신 이성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왜구는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섬멸당했고 이후에도 고려의 화력 맛을 본 왜구들은 금방 항복하거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최무선은 이후에도 관음포 전투와 대마도 정벌 등 다양한 전장 속에서 꾸준히 활약하다가 조선이 건국되고 태조 집권 4년째 향년 71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최무선의 죽음으로 화력 무기들의 명맥이 끊기는가 싶었지만 최무선은 죽기 직전 부인에게 책 한 권을 주며 이런 말을 하였죠. 아이가 장성하거든 이 책을 주어라. 최무선의 부인은 아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15세가 되자 잘 숨겨두었던 화약 수련법을 아들 최해산에게 주게 됩니다. 그렇게 최해산은 조선에서 약 20년간 화포를 다루며 그 명맥을 이어갔죠. 조선은 태종 때부터 화포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종실록 107권을 보면 태종이 화포는 국군의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고 화포 시험 발사에도 자주 참관했다고 하죠. 당시 조선의 화약 무기들은 대부분 화약만 많이 들어가고 정작 화력 자체는 그리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태종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무선의 후손인 최해산과 최공손을 등용하여 포방력을 키우도록 했죠. 이때부터 조선의 화포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세종 주기 27년째의 기록을 보면 조선의 포방력이 태종 때에 비해 월등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자총통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기존의 400에서 500보 밖에 되지 않았던 화력이 개선 이후에는 무려 1300보를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1300보면 대략 2.3km 정도입니다. 시대가 조선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기술력이죠. 당시 사용되었던 무기는 대표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함선에서 활용했던 천자총통이나 거북선 용두에 설치했던 일총통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화약 무기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아무래도 신기전일 텐데, 신기전은 화차의 장전에 사용하는 일종의 로켓이죠. 신기전의 종류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했습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소신기전부터 대신기전까지 존재했고, 도착 지점에서 화약이 터지도록 설계해 파괴력을 향상시킨 산화신기전도 있었습니다. 약 600년 전의 기술력이라는 점에서 신기전도 놀랍긴 하지만, 역시 조선의 화약무기라고 한다면 앞에서 설명한 천자총통에 장전하는 대장군전이었죠. 대장군전은 나무와 철로 만들어진 약 2m의 거대 몽둥이입니다. 설명만 들어도 상당히 무식한 느낌을 주죠. 당연히 파괴력도 엄청났습니다. 보통의 함선들은 대장군전의 파괴력을 이기지 못하고 찢겨나갔죠. 대장군전에 일하는 앙골포의 전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앙골포에서 조선 수군에게 참패를 당한 일본의 국희 요시타카는 자신이 패배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함선에 박혀있던 대장군전을 회수했다고 하죠. 이때 요시타카가 회수한 대장군전은 국립진주박물관에서 실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 초중반의 포박력은 기록을 통해 만나볼 수 있지만, 조선 후반의 정보들은 찾아보기 어렵죠. 기록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태종과 세종대에 만들어진 화포들을 꾸준히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명나라에서 들여온 홍위포나 지중해에서 사용하던 화포를 개량한 불랑기처럼 새로운 화포들도 등장하긴 하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홍위포를 조선에 전파한 인물이 네덜란드인이라는 사실이죠. 박연이라 불리던 네덜란드인 얀 벨테브레는 원래 동인도 회사의 선원이었습니다. 조선의 홍위포의 제작법과 사용법을 전파한 벨테브레는 상당한 대접을 받으면서 조선에 표류했죠. 기록에 따르면 병자호란에도 참전하거나 군사 고문을 자처하는 등 조선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비록 조선 후기에 새로운 화포가 등장하진 않았지만 수백 년 동안 우리나라의 포박력은 어디서 꿀리지 않을 정도로 강력했었죠. 하지만 20세기의 혼란과 함께 우리나라의 포박력은 힘을 잃었습니다. 독립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나눠진 남과북은 화포에서 조금씩 차이가 벌어졌죠. 북한은 이전부터 중국과 소련의 지원으로 전차부대를 창설하거나 공산국들의 다양한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북한이 50년도 봄부터 침략을 위한 칼을 갈고 있었던 것에 비해 남한의 군사는 형편없었죠. 전차는커녕 기갑 및 포병 화력이라고는 장갑차 수십 대와 57mm 대전차포 조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시작되자 밀려오는 전차부대에 대항할 수 없었고 손 쓸 새도 없이 밀려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포방부가 자랑하는 야포 화력은 당시에 무엇을 했을까요? 야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국군이 사용했던 M3 곡사포의 사거리는 6.5km였죠. 북한군이 주로 사용했던 122mm 곡사포의 사거리에는 비벼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발사 속도 역시 우리가 M109 곡사 견인포로 분당 최대 10발을 쏠 때 적군은 M194의 76mm 곡사 견인포로 분당 25발을 쐈습니다. 특히나 한국전쟁 말기의 진지전에서 전선 고착기 때 주로 사용되었던 무기가 포병 화력이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북한에게는 포병 화력이 말 그대로 비대칭 전력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한국이 화포에 한이 맺혀서 지금의 포방부가 되었다는 말도 있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초기에는 포병 화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사실 국내에서도 1948년부터 포병 분과의 필요성을 느끼고 포병 훈련소 설치와 함께 포병병과를 창설했습니다. 포병학교를 만들어 많은 포병들을 육성하고 이들은 전쟁 당시 활약했던 많은 포병대대의 전신이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진 포와 기술자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강력했던 화력으로 무장한 북한군에게는 택도 없이 화력이 밀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픈 경험을 통해 국군은 다시금 포병 화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국에서 8인치 자주곡사포 M110과 175mm 자주평사포 M107 그리고 지대지 로켓인 어네스트존 등을 도입하여 무장했죠. 그러나 외국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포방부는 자체 기술력과 무기로 무장하기 시작하죠. 국군은 1973년 M2 M101 계열 105mm 곡사포를 설계도 없이 복제 생산하는 데 성공했고 이후에는 KH-178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155mm 곡사포는 이듬해인 74년에 자체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후 KH-178 개발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155mm 견인 곡사포 KH-179 개발에 성공하게 되죠. 참고로 앞에서 닭모리가 포병이라고 했는데 KH-179입니다.
KH-179는 포병의 편의를 도울 만한 기능적 향상을 통해 기존의 105mm를 밀어내고 견인 포병의 중요한 화력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지대지 로켓인 어네스트 존을 대체할 지대지 유도탄까지 개발하죠. 바로 105이 그 주인공입니다. 당시에는 이렇다 할 기술이 없었기에 미국의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의 기술을 카피해왔죠. 때문인지 외형이 비슷하기도 합니다. 나이키 허큘리스의 개발사인 맥도널 더글러스가 불황에 허덕였을 때 사거리 개량을 한국에 부탁했는데 이때 얻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105의 개발에 도움이 되었죠. 105의 개량형으로는 현재도 사용 중인 현무 시리즈가 있습니다. 현무 시리즈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105의 개발 이후 당시 미국의 카터 행정부는 지속적인 개발을 반대하며 1979년 주한미군 사령관을 통해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길 권고했습니다. 핵을 개발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결국 사거리와 탄도 중량의 제한을 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체결되었죠. 한미 미사일 지침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을 방해하였고 결국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전 지역의 포방부의 화력을 자랑하려면 800km 사거리의 미사일이 필요했지만 초기에 규정된 사거리는 겨우 180km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좁은 사거리 제한의 한국은 미국에게 지속적으로 지침 완화를 요구했죠. 결국 1999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은 미국을 방문해 사거리 제한을 500km로 늘려달라고 주장했고 이에 미국은 300km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이루어진 1차 개정을 통해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이라는 구체적인 완화 협상을 맺었고 이후 2012년 이명박 정권 당시 몇 번의 미사일 개정 요구를 통해 800km의 사거리까지 푸는데 성공했죠.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는 트럼프 정권이 미사일 지침 완화에 대해 우호적이어서 두 번의 개정을 통해 탄두 무게에 대한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인 2021년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성공했죠. 이로 인해 미국에 의존해야만 했던 국방의 일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한 사거리였던 800km를 넘어서는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한층 더 묵직한 포방력을 손에 쥘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1981년에는 130mm 다연장 로켓 구룡이 개발되었습니다. 구룡은 북한의 1400여 문에 달하는 방사포 화력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 독자 개발한 다연장 로켓 무기로 포방부의 폭발적 화력 증대에 크나큰 한걸음이었죠. 마침 구룡을 개발하던 시점은 주로 공산권에서나 사용되던 다연장 로켓이 서방권에서도 개발되기 시작하던 때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시도를 통해 세계 최초로 다연장 로켓 사격 지원 산출에 필요한 사표까지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하나 할 때 무조건 남들보다 잘난 게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준 것이죠. 1998년에는 미국의 MLRS 다연장 로켓인 에이테킴스를 국내 도입했습니다. 이후로는 K-55 자주포 개량에 성공했다던가 155mm 개량포를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1990년 드디어 날라오는 포탄을 역추적하여 상대 포병의 위치를 알아내는 미국산 대포병 레이더인 AN/TPQ를 도입하게 되죠. 2009년에는 스웨덴산 대포병 레이더 아서-K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만족할 포방부가 아니죠. 2011년 아서의 개발사인 사브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독자 개발에 들어갔고 2017년에 제식 명칭 TPQ-74K 국산 대포병 레이더는 개발을 끝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포라는 게 막 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실 엄청 섬세한 무기이죠. 목표한 지점에 정확히 사격도 가능해야 하고 과정도 까다롭습니다. 예전에는 수동으로 온도나 풍향을 계산해서 쐈지만 이제는 이것도 많이 발전했죠. 1994년 LIG 넥스원에서 개발한 포병대대 전술 통제기 BTCS의 도입으로 재원의 산출과 전송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개량형인 BTCS A1에는 USB 단자가 생겨서 외부 메모리를 추가하거나 마우스와 키보드 같은 주변 기기를 추가해 훨씬 편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죠. 2021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차기 개량형 BTCS A2는 다수 표적이나 연동, 그리고 좌표 사진 등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1999년에는 현재 우리나라 포방력의 핵심 K9 자주포가 개발되었죠. 기존의 화포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자동 방열과 자동 장전, 그리고 신속 정확한 사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사거리도 기존의 주력 화포였던 KH-179보다 약 10km가 늘었죠. 기동력은 말할 것도 없이 세계 최상위급이며 사격 속도 역시 사람이 직접 장전하고 쏴야 하는 KH-179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최근에는 2조 원 가량의 이집트 수출 계약을 따내며 그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시키기도
했죠. 이렇듯 우리나라의 포병 사랑은 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여전히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포방부는 더욱 강한 화력을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죠. 화력이 부족해 우리의 것을 지키지 못했던 기억 때문에 우리 DNA에 각인된 화력에 대한 집착은 어찌 보면 슬프기도 합니다. 현재 개발 중인 정찰탄이 도입된다면 포병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한국형 아이언돔 LAMD 개발까지 성공한다면 공방을 다 갖춘 무적의 포병 부대가 되지 않을까요? 국방부는 어쩌다 포방부가 되었나?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